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 채널이 요즘엔 거의 뭐 소멸됐다라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두 분 또 예전에 발제하셨던 뭐 이승훈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RTN이라는 그 예전에 부동산 전문 채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전문 채널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하게 이 토마토 집통이라는 곳이 부동산 전문 채널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명성을 갖추고자 또 현재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도 한번 했었고요. 또 토마토 집통에서도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으셔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송승연, 뭐 제 이름을 별로 안 넣고 싶은데 제 이름을 넣고 송승연의 그 잡담이 아니라 집담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하고요. 저녁에도 2번씩 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동산 어플인 그 집통이라는 그 어플도 적극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잘 활용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은요. 오늘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 주제는 긴축의 시대, 부동산 오를까 내릴까입니다. 최근 파월 의장을 미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조금씩 소개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시면서 집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오랜 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서 지금은 퇴직 상태로서 많은 분들을 이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는 두성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나름대로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책 쪽에 또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은 조금 쉽게,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들도 여러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가능한 한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집값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비슷해 보이는데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욱더 좀 심각하게 포함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도하게 시장을 개입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그 금리 인상이라는 폭격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어떤 그 피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크게 확대시키고 있고 또 많은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불안감들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본다면은 당분간 이 우리나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는 그 요소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거의 뭐 좌우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지금의 어떤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과도하게 눌려 있는 이 그 부동산 거래 심리 자체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에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희망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와서 제가 뭐 어제도 다른 곳에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정부 쪽에 있어서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심각성을 조금씩 인식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앞에 아까 이승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어떤 그 행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난 시점 이후에 정부도 분명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뭔가 또 희망을 우리가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곧 다가온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시장을 바라보시고 또 시장에 임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두 박사님께서는 금리 인상 추이가 뭐 내년 정도면은 소위 말하는 그 정점에 치닫고 그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다시 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김만 소장님 뭐 소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자, 두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지금이 터널 안에 진입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가장 싫어하시는 분 요즘 손꼽으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이 아마 저도 싫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지금 속도라면 뭐 4.5%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금통위가 2번 남았는데 지금 흐름으로 간다면 2.5 두 번 올려서 올해 3%까지는 이제 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더 안 올라가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긴 터널에 진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에 터널 끝이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터널이 좀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계속 어둠 속에 달리지는 않겠죠. 중간중간에 빛은 들어오겠지만 터널의 끝은 저는 생각보다는 좀 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트리거는 금리 인상이 되고 있지만 서울 기준에서는 2013년부터 회복을 했고요.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해서 6년, 7년, 길게는 8년 정도 많은 상승,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인데 작년 추석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조정이 됐다라고 해서 저는 그 과도한 상승의 폭을 모두 반납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터널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단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부동산은 우상향을 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지만 올해는 뭐 거의 지나갔으니까요. 내년 상반기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시 뭐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단 금리 인상이 멈추면 반등은 있을 것이다. 그 반등이 다시 대세 상승 2017년에서 2020년 정도의 대세 상승은 아닐 거고요. 이런 조정기를 지나가야만 터널을 지나가야만 다시 빛이 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 남산 1호 터널 정도로 보시는 것 같고 김만 소장님 같은 경우 뭐 강원도에 있는 뭐 그 정도 터널 길이를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반론이나 좀 다른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큰 화두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요소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는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 가격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뭐 수요자 쪽에 있어서는 투기 수요의 어떤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수요를 갖다 억누르거나 또 공급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두고 왔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왜곡된 시장 속에서 금리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 이렇게 파워 있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금리 자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금리 인상 자체의 행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게 되면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오히려 가격이 급등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또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 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을 자극시키고 불안감을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제가 보기에는 삼고 시대다. 그래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화폐, 아까 우리 이승훈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화폐보다는 실질적인 실물이 더 훨씬 효과적인, 대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이제 금리 인상의 아까 특징을 제가 해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와 함께 서울에 있어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지나치게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이후에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내놓은 어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7월 달에 그리고 확정된 거래량 자체가 640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역대 최저치가 기록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서울 전역에서 거래되는 물량 자체가 50건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거래 절벽이나 이렇게 빙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남겨진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서울 등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최근에 금리가 작용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자극할 수 있는 시장의 부분은 결국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주요 거래 대상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15억 이상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대상물이라고 생각할 때 금리 인상 자체가 주는 자극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어떤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현금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향후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많은 관망세 속에서 시장을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금리 인상 행진이 지속이 될 수만은 없거든요. 금리 인상이 주는, 시장에 주는 어떤 충격파, 즉 실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긴축으로 인한 시장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그 거래량 속에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결국은 시장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서민들에게는 더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양상의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지식이 많이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부가 계속 방관하거나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추석 민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읽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더라도 정부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똥볼 차는 식의 여러 가지 조금 아쉬움만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을, 즉 타이밍 자체를 잡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인 그 시각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또 참고할 만한 그 내용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지금 거래량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뭐 거래량을 보고 수요가 이탈을 했다, 또는 규제의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신규 수요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두성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된 양극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앞으로의 뭐 규제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 부동산 양극화 안에서 최근 DSR 관련돼 가지고 뭐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뭐 보완을 한다든지, LTV를 최근 또 15억 이상은 또 폐지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 금융적인 부분을 손을 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뭐 올해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정도 되면 금융에 대한 규제가 좀 낮춰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규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정부는 분명히 규제 완화를 할 것이고요. 그 규제 완화가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트리거가 이제 금리가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솔직히 우리 모두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수요자들 마음은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많이 올랐는 것 같고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서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래 절벽 상황이 더 이런 비정상 상황이 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일시적 조정장으로 보느냐, 대세 하락 진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 조정장이다, 일시적 하락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금리 인상이 멈추면 당연히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고 다시 대세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출금리가 한 7%, 5%에서 7% 사이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대출금리 굉장히 낮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집을 못 사서 안달이 났었고 지금은 집을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표면적인 트리거는 금리가 되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 하락의 트리거가 대출 규제, DTI가 됐었고요. 그 배경에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IMF 지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상승을 했고 오랜 기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DTI 규제가 트리거가 되면서 집값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했고요. 2021년 작년까지 상승을 했는데 PIR 보면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18 정도 PIR 18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18년 동안 돈을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다. 10년 전에는 한 8, 9 정도 나왔었거든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오르기 힘들겠는데 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하락으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자면 저는 이거 그냥 금리만 멈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조정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멈추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집값이 오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 서울 집값 기준에서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고점의 시그널도 있지만 저는 바닥의 시그널도 있고요. 반드시 터널 진입을 했다라면 우리가 빛을 보려면 지나가야 되는 바닥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규제 지역이 좀 해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현재 해제된 지역들은 지방의 투기 지역만, 투기 과열 지구만 일부 해제가 됐지 지방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태. 정부가 바라볼 때에는 물론 정부가 반응 속도가 늦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이렇게 서울의 규제 지역을 해제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물론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 폭이 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저는 고점 대비 한 30% 정도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최근의 문제는 단기간에 이게 단기간에 조정이 되는 게 문제고요. 한 3년,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워낙 최근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부 단지들이야 뭐 20%, 30% 조정되는 단지들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 고점 대비 30% 조정됐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닥의 신호 그리고 우리가 한참 과열일 때 패닉 바잉 현상들이 막 생겼었잖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집주인들이 패닉 셀링 현상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닥은 지나가지 않았다. 최근에 지금이 바닥이다. 앞으로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에 금리 인상이 멈추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락할 때도 이렇게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물 자산이 이기고요. 상승을 하지만 이 흐름을 본다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장이 되는 상태를 바닥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성기 박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은 이제 DSR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 우리 김 소장님한테 의견을 물은 것 같은데요. 그 DSR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폐지 쪽이 그렇게 폐지라기보다는 적용을 잠시 좀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 DSR이라는 것은 금융권의 어떤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서민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DSR로 인해서 그동안의 그 LTV라든지 DTI 부분과 같은 대출 규제 완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별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저는 말은 정부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DSR을 어떤 뭐 적용을 하고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결국은 많은 분들이 지금 불황의 시대에서 직장도 가기 힘든데 이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소득이 확정적인 분들한테는 이 DSR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어떤 제어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그 소득을 입증하기 힘든 어떤 자영업자나 이런 경우에는 대출의 문턱을 거의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저는 DSR 부분은 잠깐 중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폐지하더라도 지금 대출이 그러면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면서 부실화될 것이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를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출의 그 한도만큼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선택의 여지, 결정의 여지를 갖다가 전 서민들이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이제 PIR 이제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집값에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최근에도 원희룡 장관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적정한 집값 수준을 아까 PIR을 이제 18배에서 8배, 9배 정도로 그래서 글로벌 금융 시기 전후를 한 어떤 부동산 집값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뉘앙스의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집값의 수준 자체, 버블이 끼었다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집값 자체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해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이 오른 가격에 사실은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30 세대들이 연끌까지 하면서 구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집값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져야 된다. 특히 인천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지금 뭐 아주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그 원희룡 장관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하자면요. 현재 집값의 55%가 빠져야만이 적정한 집값 수준이라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라의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충격파가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을 내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님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조금 자신의 주장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 소장님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사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거주자라는 입장으로 투기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실수요 혹은 실거주자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도 저는 청약 제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규제 장치들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들이 시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상화하려는 노력들이나 움직임들이 과연 제대로 나타난 게 뭐가 있느냐. 종부세 조금 풀어주려고 하다가 허지부지하게 돼버렸죠. 양도세 1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준 그게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위축된 어떤 부동산 거래 심리를 더욱더 억누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 이랬다 보면 또
저 세종시에서 또 전화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종에서 전화 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하나를 뜯어보게 되면은 좀 답답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에서 전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책 설계하는데 좀 참여 좀 하라고. 뭐 그런 쪽으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두성규 박사님 말씀 주신 거에 뭐 김 소장님 의견 반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재반박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이게 뭐 반박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제가 앞서서 DSR 얘기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요. DSR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집값 잡기 위해서 DSR 규제를 도입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DTI 규제가 좀 더 DSR로 강화됐는데 저는 합리적인 완화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집값 잡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이 나왔다면 지금 집값 잡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완화는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DSR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은요, DSR 다른 규제들 다 뚫고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DSR 풀어줘도요 아마 안 살 겁니다. 정부가 다른 규제들 박사님께서 뭐 규제 완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서서히 해줘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지금 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오고요. 규제 완화 대책 뭐 여러 가지를 규제 완화 해주더라도 아마 시장의 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에 뛰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내년에 제거된다 하더라도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집을 사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내고 금융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과연 얼마가 더 올랐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면 결국에는 고점 대비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10% 20% 떨어지면 실수요자들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버티다 보면 또 기회가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규제를 한두 개 풀어준다라고 해서 지금의 거래 절벽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물론 규제를 완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무리한 발언, 55% 하락은 물론 시차를 두고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좀 뉘앙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돼야 된다는 의미 같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는 10% 정도 조정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생각할 때는 소폭 10% 정도 조정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시장 흐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잡고 싶은데도 오버슈팅이 됐고요. 10% 조정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분위기라면 10% 이하도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규제를 풀긴 풀 것이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그 다음 또 프로그램이 이 3부가 또 있기 때문에 딱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말씀 한번 의견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뭐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수요들이 증가를 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조정을 또 크게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뭐 방향성이라든지 뭐 집값 동향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일기 신도시 문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이제 될 때까지 사실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리모델링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 증축까지 허용하면서 그 리모델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져 왔는데 사실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연한이 이제 도래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대선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용적률 부분에 대한 완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에서도 오히려 어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확실성으로 해서 주민들이 혹은 소유자들이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을 재건축으로 일괄적으로 어떤 추진함에 따라 사실은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향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들을 더 응축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일기 신도시가 주민들 대표단이 아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일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신도시로서의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쾌적한 일기 신도시로서의 그 적절한 용적률, 기반 시설, 그다음에 그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청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완성이 돼서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 등에 의해서 잘 운영되어 왔는 상황인데, 단지 건물의 노후도만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나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산의 정식 기회로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도 너무 쉽게 언급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용적률이 현재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 일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까지 되어 있는데요. 300%까지 주는 과정에서도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 주는 게 300%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뭐 그 이상의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뭐 500%까지도 쉽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지나치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 대표단에서도 한 350%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350%를 주는 것은 뭐 법을 좀 바꾸게 되면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롭게 탄생하게 될 일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계획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고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게 되고, 또 주변 신도시와의 또 서울의 여러 가지 장기적인 인구의 어떤 변동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2024년도 정도에서 뭐 마스터 플랜을 내놓겠다는 한간 이야기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기 신도시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그냥 한가하게 그냥 일반 어떤 정부나 누구에게 맡겨놓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현실적으로 아마 쉽게 350%까지 갔을 때 만들어질 우리 일기 신도시의 외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잿빛 하늘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의 쾌적함을 포기하고 자산 이익의 정식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다음 세대가 일기 신도시를 통해서 굳이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쾌적한 주거 생활을 통해서 주거의 질 자체를 높이는 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낫다는지를 제가 선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 고민들을 당장이라도 어떤 협의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약간 현실 부분에 대한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고구마를 갑자기 물없이 먹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유, 그 뭐 미래 발전에 대한 방향까지도, 그리고 아마 도시계획 참여할 때 주민 참여형 형태의 그 개발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인상 깊게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자산 증식이냐, 또는 자산 증식은 됐지만 미래 세대들이 그 잿빛 하늘, 참 인상 깊은, 그러니까 참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일기 신도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은 816 대책 270만 호 공급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일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만에서 한 50만 호 정도의 주택을 좀 발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재건축에서 지금 뭐 길을 막고 있다라는 그 안전진단, 재초안, 뭐 멀리 더 나가면은 뭐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한지, 조정되면 최근 보도되고 있는 뭐 3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린다든지, 뭐 사업 시행 단계에서 사업 준비 단계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절차를 좀 이동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보시고, 또 공급이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는 50만 호가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뭐 그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16 대책 이제 공급 계획도 270만 원 공급 계획 나오고요. 뭐 서울에 50만 원 공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하고요. 저는 8.16 대책하고 뿌리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뿌리가 뭐냐면 구라예요, 구라. 안 되는 거를 제가 김구라 씨는 좋아하는데 이거는 왜 일기 신도시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시절에 막 금방 될 것처럼 뭐 대통령 되면 5년 내에 막 삽들 것처럼 과도한 기대감을 부풀어 주게 되면서 주민들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데 신도시 개발 사업도 10년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3기 신도시도 지금 2018년도 발표해서 아직도 토지 보상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신도시보다 더 어려운 1기 신도시가 마스터 플랜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마스터 플랜 나와도 15년이 걸리고요. 270만 호 공급 계획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70만 호가요. 임기 내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허가가 270만 호고요. 인허가 중에서도 인허가 하면 실제로 착공 들어갈 때까지 한 30% 이상 물량들은 착공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파트, 연립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가만히 있어도 레미안, 힐스테이트, 뭐 푸르지오 아파트들 막 짓고 공사하잖아요. 그런 물량들 다 포함해서 진행되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는 없다. 물론 노력을 해서 원가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집이라든지 뭐 이런 주택들이 좀 공급은 되겠지만 50만 호가 아니라 저는 5만 호라도 공급되면 굉장히 다행이겠다. 우리 평촌 신도시 있죠. 평촌 신도시가 4만 2천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만 2천 호도 가보면 엄청난 물량인데 평촌 신도시 10개가 넘는 50만 호를 도심에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장밋빛 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구나.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마스터 플랜처럼 1기 신도시 금방 될 거야. 270만 호, 50만 호 금방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 계획이 이런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요. 침체가 더 깊어지면 속도 조절 들어갑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속도 조절했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안 할 것 같습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요. 규제 지역 풀리고요. 뭐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 막 풀리면서 공급도 속도 조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급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집값이 나중에라도 뭐 폭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3기 신도시 물량들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올 때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어느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공급 과잉의 후유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객석에서 뭐 참 웃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항상 정제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두 분이 되게 뭐랄까 속 시원하게 이런 또 관중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서 그런지 참 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거의 쉬지 않고 좀 자리를 좀 세팅을 해서 이 호흡한 것을 가지고 질의응답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질의응답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저희가 자리를 만들고 아까 질문지 들어온 것들 챙겨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직접적으로 받고 또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